제 이름은 이지은 29세입니다. 5년 전 가족들은 마치 제가 존재한 적 없던 사람인 양저를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대구의 오래된 주방에 서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삼겹살을 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야구 중계에 시선을 고정한 채 투수가 공을 던질 때마다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고 어머니는 식탁 주변을 서성이며 그림자처럼 움직였죠. 남동생 민호는 자신이 새로 연 온라인 장난감 쇼핑몰이 오늘 하루 매출 200만 원을 찍었다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 승진했어요. 선임 코디네이터로요. 회사에서 부산으로 발령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계속 주문 내역만 스크롤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김치 좀 다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죠. 지은아, 민호가 라이브 방송해야 하니까 조용히 좀 해라. 그날 밤 고모가 복도에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은 널 절대 봐주지 않을 거야, 얘야. 너만의 인생을 살아라. 고모의 말은 어떤 비명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를 챙기고 카드키를 식탁 위에 올려둔 뒤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이 밝자마자 제 번호를 지워버렸죠. 만약 가족이 당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며 지워버린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왜냐하면 고모가 제 요트 사진 한 장을 올리자마자 아버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그리고 그가 원한 건 정말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부산행편도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깨에 맨 더플백 하나와 주머니 속 현금 20만 원이 전부였죠. 부산역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해운대 근처의 허름한 모텔 앞에 내렸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곳이라 현금을 내고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첫 일자리는 마리나 부두 구인 전단지를 보고 구했습니다. 선착장 관리 보조 구함, 시급 10,000원, 경력 무관. 저는 다음날 새벽 해양라인이라는 업체에 출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가판을 닫고 얼음 상자를 날랐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의 박 사장님은 빛바랜 회사 유니폼을 던져주며 지금부터 시작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항구 근처에 낡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밤마다 라이브 카페 음악 소리에 얇은 벽이 울리는 곳이었죠. 제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단톡방 알림도 없었습니다. 습관처럼 일주일에 한 번 확인하다가 이내 그마저도 그만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락처 목록을 내리다가 엄마, 아빠, 민호가 목록에서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차단하고 지운 것이었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보트의 종류와 운항 일정, 맥주로 팁을 주는 선장님과 그렇지 않은 선장님들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승진은 빨랐습니다. 선착장 보조에서 연료 공급과 선원 교대를 관리하는 물류 보조로 올라갔죠. 월급이 통장에 찍히고 처음으로 잔액이 4자릿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출퇴근용으로 중고 스쿠터를 하나 장만해서 마리나 사무실 밖에 주차해 두었습니다. 고모는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카카오톡을 보내왔습니다. 살아있니? 그게 고모의 첫 마디였습니다. 처음에는 단답형으로 답했습니다. 네. 그러다 조금씩 살을 붙였죠. 월급 올랐어요. 고모는 절대 자세한 건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죠. 자랑스럽다 우리 조카. 계속해라. 고모의 메시지는 의무감처럼 느껴지지 않는 유일한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SNS를 피했지만 어느 날 밤 옛 계정에 접속해 사진을 옮기려다 추천 친구에 뜬 민호의 프로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쇼핑몰 페이지는 화려한 배너, 완판 문구, 유명 인플루언서의 홍보, 그리고 엄마의 댓글들로 도배되어 있었죠. 우리 천재 아들. 아빠는 민호의 창고에서 재고 상자를 끌어안고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디에도 제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앱을 닫고 영원히 삭제해버렸습니다. 겨울은 생각보다 온화했습니다. 저는 항구 근처에 방 1칸짜리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여전히 저렴했지만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죠. 업무량은 늘어났습니다. 여러 척의 보트대여 일정을 조정하고 공급업체와 계약을 협상해야 했으니까요. 박 사장님은 저를 코디네이터로 승진시키며 클립보드와 무전기를 건넸습니다. 이제 네가 운영해. 저는 새벽 출항 스케줄을 짜고 늦장 부리는 선원들을 독촉하고 자정까지 정산표를 맞췄습니다. 고모의 문자 내용도 발전했습니다. 거기서 날아다닌다며? 저는 새 사원증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고모는 엄지척 이모티콘과 함께 그 사람들은 알 자격도 없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잔소리도 죄책감도 없이 그저 묵묵한 응원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저는 보트 자금이라는 이름의 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여유도는 전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부두를 걸으며 매물로 나온 선박들을 눈여겨보고 시세와 선체 상태, 엔진 가동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공간, 온전히 내 소유인 공간을 갖는 것, 가족이 저를 지운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명절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제 생일도 그냥 흘러갔습니다. 카드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 선원들과 함께 해변가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축하했습니다. 누군가 부모님에 대해 물으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연이 길어요. 그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고모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전됐어. 저는 마리나에는 피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고모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넌 단단한 기반을 다졌어. 꽉 잡고 있어라. 저는 그 메시지를 저장해두고 의심이 들 때마다 재생했습니다. 2년 차가 되자 저는 전체 물류팀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2배로 뛰었습니다. 저는 도킹 연습을 위해 작은 렌탈보트를 빌리고 온라인으로 선장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바다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고모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짧고 굵은 격려였습니다. 요트 매물 봤다. 내 생각나더라. 저는 진행 상황으로 답했습니다. 계약금 절반 모았어요. 고모는 절대 대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에서의 침묵은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잊었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매주 일요일 아직 숨쉬고 있냐는 고모의 문자에 저는 매번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답했습니다. 3년 차 저는 제 첫 요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중개인이 마리나 사무실 책상 위로 계약서를 밀었습니다. 38피트 트윈 디젤 엔진, 태풍 피해 수리 후 헐값에 나온 매물이었죠. 저는 모든 페이지에 서명하고 보트 자금 통장에서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열쇠가 제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사장님 겁니다. 이지은 씨. 저는 즉시 배의 이름을 드리프터로 바꾸고 그날 오후 직접 스텐실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단이 확장됐어. 이사가 필요해. 자네가 맡아. 선단 운영 이사. 연봉 30% 인상에 용선 수익에 따른 보너스까지. 저는 조수 2명을 고용하고 예약 소프트웨어를 전면 개편해 유휴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수익이 굴러들어 왔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부두 옆 콘도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드리프터를 정박할 전용 선석이 있는 곳이었죠. 보험 갱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담당자는 고가선박 전문가를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김민준 변호사가 등장했습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에 클립보드를 들고 레브라도 리트리버 러스티와 함께 도착한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보험 감사 나왔습니다. 우리는 드리프터를 갑판부터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그는 보장 범위의 허점을 지적하고 책임보험과 해일 피해 특약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새 보험증권에 서명했습니다. 현명한 투자입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율 바뀌면 연락하세요. 우리는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그의 명함에는 콜, 금융, 법률, 해양 자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고모의 조카였지만 고모부 쪽 친척,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드리프터와 함께한 첫 주말, 저는 홀로 바다로 나갔습니다. 꽈칠 내리고 엔진을 껐습니다. 정적이 저를 감쌌습니다. 맥주 캔을 따서 수평선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보고할 사람도 부탁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바다뿐이었죠. 민준 씨는 후속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업무용 사용에 대한 세금 공제와 감가상각 일정표였습니다. 저는 법인 설립에 대해 문의했고 그는 무료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부두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러스티는 제 반려견 루나와 오랜 친구처럼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냅킨의 구조를 그렸습니다. 개인 자산을 보호하세요. 요트는 회사 명의로 유지하시고요. 저는 받아 적었고 모든 제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후 고모의 문자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민준이가 너 똑똑하게 질문 잘한다더라. 고모가 제 위치를 민준 씨에게 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고모의 메시지에 한 줄이 추가되었습니다. 한번 들러도 되겠니? 저는 말이나 주소를 보냈습니다. 2주 뒤 고모는 렌터카를 타고 나타나 부두에서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것 좀 봐라. 선장님 다 됐네. 우리는 드리프터에 올랐습니다. 고모는 난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보면 기절하겠구나. 저는 주방과 사무실로 개조한 침실을 보여드렸습니다. 고모는 제 승진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가 다 읽어낸 거야. 동정심은 없었고 자부심만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갑판에서 생선을 굽고 별이 뜰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모는 곧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민준 씨와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분기별 검토는 전략회의로 변했습니다. 그는 인수할 만한 용선 업체를 지목해 수치를 분석했고 저는 선단 확장 계획으로 응수했습니다. 우리는 드리프터 조종석에서 배달 음식을 먹으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러스티와 루나는 부두를 따라 갈매기를 쫓아다녔습니다. 고모는 이제 매달 방문했습니다. 식료품을 가져와 냉장고를 채우고 저녁은 꼭 직접 요리해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누군가는 널 제대로 먹여야지. 우리는 모래톱으로 배를 몰아 닷을 내리고 맑은 물에 떠다녔습니다. 고모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가족 불화 이야기는 뺐습니다. 앞만 봐라. 고모는 매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업무량은 2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10척의 선박을 감독하고 연료 계약을 협상하고 선장들에게 새로운 프로토콜을 교육했습니다. 보너스가 쌓여갔습니다. 드리프터에는 태양광 패널과 위성, 인터넷 등 업그레이드가 더해졌습니다. 저는 일주일의 절반은 배에서, 나머지는 콘도에서 지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늘어나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들이 넘을 수 없는 벽을 쌓으세요. 그의 조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습니다. 지난번 고모의 방문 때였습니다. 고모는 뱃머리에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내 폰에만 둘 거야 라고 하시길래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고모가 렌터카를 몰고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고 아이스박스를 든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점심은 내가 쏜다. 고모는 익숙하게 드리프터에 올랐습니다. 조종석 테이블을 치우고 아이스박스를 열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에서 사온 싱싱한 회와 초밥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편안한 침묵 속에서 바다 냄새와 마늘, 초장 냄새를 맡으며 식사했습니다. 고모가 손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한 바퀴 돌자. 저는 조타석에 최신 전자장비, 맞춤형 쿠션, 선단 추적용 듀얼 모니터가 설치된 침실 겸 사무실을 보여주며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고모는 업그레이드된 부분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 지휘 통제실로 만들었구나. 뱃머리에서 고모가 멈췄습니다. 거기 서봐.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포즈를 취했습니다. 고모는 사진을 몇 장 찍더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를 중앙에 두고 드리프터의 전체 모습을 담았습니다. 멋지다. 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 쓰시게요? 나만 볼 거야. 고모는 이미 타자를 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모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게시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트 위에 있는 제 사진, 그리고 캡션. 네, 조카 이지은 아무도 못할 거라 생각했던 일을 해냈다. 이제 자기 소유의 요트를 가진 오너다. 혼자 힘으로 다 이뤘어. 제가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고모, 안 돼요. 이미 늦었다, 게시됨. 고모의 지인들로부터 좋아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멋지다. 저는 가판을 서성거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고모가 올리는 거 다 보잖아요. 고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모가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너 정말 멀리 왔어, 얘야. 이사직함, 빚없는 요트, 내 방식대로 사는 삶, 이제 그들이 냄새를 맡고 올 거야.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러라죠. 아니, 고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벽을 높게 유지해. 5년 동안 널 죽은 사람 취급했어. 사진 한 장이 그걸 지울 순 없어. 고모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고모가 흘끗 보고는 비웃었습니다. 사촌 정이네. 이거 지은이냐고 묻네. 제가 들여다보니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부자 된 것 같네. 어떻게? 고모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벌써 질투하는 거 봐라. 넌 저런 질투 받을 자격 있어. 고모는 물병을 들어 올리며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위하여 건배했습니다. 우리는 드리프터를 타고 1시간 정도 바다로 나갔습니다. 제가 키를 맡기자 고모는 환호성을 지르며 배를 몰았습니다. 대구 시내 운전보다 100배 낫다. 부두에 배를 대고 나서 고모는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언제든 전화해. 그리고 그들이 연락해와도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라. 월요일, 게시물 공유가 300건을 넘었습니다. 고모는 캡처 화면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작은엄마, 지은이한테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네. 작은아빠, 거기 혼자 있어서 외롭겠구나. 화요일 아빠가 말없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배가 예쁘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네, 엄마 미끼 던지는 중이다. 수요일, 민호 차례였습니다. 민호가 고모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포토샵이라고 해줘요. 고모의 답장, 아니, 100% 진짜다. 점심시간에 그걸 읽다가 포크를 멈췄습니다. 민준 씨가 눈치챘습니다. 가족 문제요? 제가 보여주자 그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형적이네요. 목요일, 게시물 반응이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오후 회의 중에 고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난리 났다. 고모가 속삭였습니다. 내 아빠가 나한테 내 번호를 물어봤어. 맥박이 뛰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지은이가 원하면 먼저 전화할 거라고 했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말로도 부족해. 지은아, 넌 그들이 틀렸다는 살아있는 증거야. 금요일 더 많은 떠보기식 연락이 왔습니다. 사촌이 고모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이 싱글이야? 요트 생활하려면 돈 엄청 들 텐데. 고모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알바 아니다. 주말 동안 고모가 예고도 없이 한우를 사들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가판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수군거리는 거 들었니? 고모가 고기를 뒤집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사라진 악당으로 만들고 있겠죠. 고모가 고기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좋아. 악당이 이기는 거야. 네가 왜 떠났는지만 기억해. 그들은 매번 네 성공보다 민호의 실패를 선택했어. 전 천천히 씹어먹는 걸 선택할게요. 아빠가 전화하면 어떡해요? 끊어. 간단해. 그날 밤 고모의 칭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넌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라 번영하고 있어. 그게 그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거야. 일요일 고모의 문자. 게시물 반응 1.2천 개. 난 아직 잘 버티고 있다. 2주차 월요일. 폭발했습니다. 가족 단톡방 캡처가 고모로부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지은이한테 연락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빠, 그래. 민호, 누나 돈 좀 있으면. 고모의 메모, 왔구나.
저는 화면을 10분 동안 응시하다가 대화방을 삭제했습니다. 고모가 월말에 식료품을 한가득 안고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거 봤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리 두세요. 고모가 짐을 풀며 반복했습니다. 이제 힘은 네가 쥐고 있어. 커피를 마시며 고모는 다시 건배했습니다. 새 장을 벗어난 조카를 위하여 월요일 아침 휴대폰이 쉬지 않고 진동했습니다. 협탁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 미리 보기. 지은아, 아빠다.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위층에 앉아 전체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사진 봤다. 살아 있었구나. 우리 얘기 좀 하자. 전화해라.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캡처해서 고모에게 보냈습니다. 고모는 즉시 답했습니다. 당장 차단해. 망설이며 엄지손가락을 허공에 띄웠습니다. 또 진동이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 엄마랑 내가 걱정하고 있어. 5년은 긴 시간이다. 저는 선실을 서성거렸습니다. 루나가 발치에서 낑낑거렸습니다. 세 번째 문자. 민호도 봤다. 충격받았더구나. 고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반응하지 마. 제가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라는 말을 쓰네요. 고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뻔하지. 애타게 놔둬. 저는 알림을 끄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중에 아빠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전화가 안 되는구나. 아빠 전화 받아라. 첨부 파일, 비행기 여정표, 출발 대구 도착 김해공항, 수요일 오후, 티켓 3장, 아빠 엄마 민호, 저는 민준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답했습니다. 괴롭힘 가능성 있음. 모든 것 기록해 두세요. 점심시간. 고모가 가족 채팅방 캡처를 보냈습니다. 엄마, 마리나 근처 호텔 예약 중. 민호, 그 보트 가까이서 빨리 보고 싶다. 고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고 있어요. 알아. 고모가 말했습니다. 게시물 또 터진 거 봤다. 내 아빠 프로필 사진이 민호 재고랑 찍은 사진으로 바뀌었더라. 오후 회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휴대폰은 무음이었지만 계속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음성 메시지. 지은아, 받아라. 우리 가족이잖니. 듣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퇴근 후 민준 씨가 부두에 들렀습니다. 러스티가 배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요. 초대하지 않았다면 무단 침입입니다. 지금 접근 권한을 취소하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직 보내진 않았습니다. 저녁. 민호가 예전 번호로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차단하지 않았던 번호였죠. 누나, 그 요트, 진짜임? 아빠가 우리 간다고 하더라. 거기서 자도 돼? 영상통화로 고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고모가 박장대소했습니다. 내 재산에 무임승차하시겠다? 꿈도 야무지네. 밤이 되자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 선석 근처 호텔 예약 확인증이었습니다. 아빠가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곧 보자 우리 딸. 저는 가판을 서성였고 루나가 뒤를 따랐습니다. 고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호하게 해. 그들은 원하는 게 있어. 화요일 새벽. 아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즉시 반송 이메일이 왔습니다. 번호가 바뀌었음. 좋아. 내일 보자고. 민준 씨가 여정표를 검토했습니다. 렌터카도 예약했네요. 작정하고 오는군요. 정오쯤 엄마가 예전 이메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아가, 보고 싶다. 다시 만나자. 보관함으로 넘겼습니다. 고모가 채팅 내용을 더 보냈습니다. 민호, 누나가 사라진 대가로 우리한테 빚진 거나 마찬가지지. 사무실이 제 산만함으로 술렁였습니다. 박 사장님이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가족 문제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최종 확인. 항공사에서 아빠 폰으로 보낸 문자가 어떻게 된 건지 전달되었습니다. 정시 출발. 저녁에 고모가 전화했습니다. 내일 비행기 뜨네. 준비됐니? 준비된 것 같아요.
저는 드리프터의 여분의 잠금 장치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갱웨이 탑승구에 표지판을 걸었습니다. 개인 선박, 무단 출입 금지. 민준 씨가 서류를 두고 갔습니다. 무단 침입 경고장 양식. 필요하면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첫날 밤, 모르는 번호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오후 2시 도착. 공항에서 보자. 무시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비행 추적 앱으로 접근 중인 비행기를 지켜봤습니다. 고모, 숨 쉬어. 문을 여는 건 너야. 그들이 착륙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그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부두에 나타났습니다. 아빠는 우리가 오랜 친구라도 되는 양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은아, 저기 있다. 엄마는 핸드백을 꼭 쥐고 눈동자를 굴리며 드리프터를 훑어보았습니다. 민호는 캐리어를 끌며 너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갱웨이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널 보러 날아왔지. 가족 상봉 아니냐. 아빠가 배에 오르려 했습니다. 제가 막아섰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용건만 말하세요. 엄마가 거들었습니다. 얘야, 좀 태워주렴. 날씨가 덥잖니.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누나. 요트 구경 좀 시켜줘. 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답 먼저 하세요. 아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사진 봤다. 대단하더구나. 이제 좀 비켜라. 저는 옆으로 비켜서며 경고했습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그들은 배에 올랐습니다. 아빠는 조타석을 보고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엄마는 쿠션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셀카를 찍어댔습니다. 와, 이거 미쳤네.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구경은 그만하고 5년 만에 왜 찾아온 거죠? 아빠가 저를 마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마. 민호가 곤란해졌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내 온라인 쇼핑몰 말인데 공급업체들이 이제 대금을 선불로 달래. 200만 원 안 주면 물건 뺀대.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잘 살고 있잖니.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한테 돈 좀 빌려줘라.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제가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5년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죠. 이제 와서 제가 은행인가요?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누나, 제발. 내가 맨바닥에서 키운 사업이야. 이번 분기만 좀 안 좋았던 거라고. 엄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동생이잖아. 스트레스 받는 것 좀 생각해봐라. 아빠가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널 핏줄 외면하도록 키우진 않았다. 내 성공도 다 초반에 우리가 지원해줬던 덕분 아니냐. 제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지원이요? 제가 떠난 날 제 번호 지우셨잖아요. 엄마가 눈가를 닦았습니다. 우린 상처받아서 그랬어. 네가 인사도 없이 사라졌잖아. 민호, 솔직히 이기적이었지. 아빠, 지난 일은 잊자. 도와줘. 네가 여전히 우리 식구라는 걸 증명해라. 저는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내 배에서 당장 내려요. 그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동생이 망하게 둘 셈이니? 민호, 200만 원은 여기서 껌값이잖아. 이 세팅 좀 봐. 아빠, 그렇게 해주고도 배은망덕하구나. 엄마, 난 이 재회를 위해 기도했어. 우릴 내치지 마라. 민호가 폰을 꺼냈습니다. 좋아, 크라우드 펀딩 받을 거야. 누나를 스폰서로 태그해서. 제가 폰을 낚아챘습니다. 해봐 어디. 아빠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엄마, 명절 기억나니? 우리 한때는 가까웠잖아. 저는 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매번 제 꿈보다 옛 꿈을 선택했을 때 끝났어요.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질투 쩌네. 난 리스크를 감수한 거야. 아빠, 얜 구제 금융이 필요해. 넌 아니잖아. 엄마가 일어섰습니다. 민호가 회사 잃으면 그건 다 네 탓이다. 죄책감이 무겁게 짓눌렀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요. 아니면 보안 요원 부릅니다. 아빠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너 후회할 거다. 엄마, 독한 것.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 누나. 그들이 질질 끌며 나갔습니다. 아빠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오늘 밤 송금해라. 저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루나가 한 번 짖었습니다.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고모 문자. 처리했니? 답장. 네. 돈 달라길래 안 된다고 했어요. 나중에 민준 씨가 전화했습니다. 직원한테 들었어요. 무단 침입 신고할까요? 아직은요. 저녁에 이메일이 쇄도했습니다. 아빠의 재고해봐라. 민호의 절박하다. 엄마의 첨부 파일은 옛날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민호는 형제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짜리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모두 삭제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들이 쫓겨난 뒤 부두에서 말다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모의 음성 메시지. 자랑스럽다. 본색을 드러냈구나. 저장했습니다. 뱃머리에 섰습니다. 소금기 어린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때로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앞장섰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제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멈춰요. 5년 한번 세어보죠. 엄마가 멈칫했습니다. 민호가 자세를 바꿨습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1년 차 내 생일. 전화 한 통 없었죠. 모텔방에서 혼자 25살을 맞았어요. 아빠는 민호 쇼핑몰 오픈 파티 사진 올리셨고요. 아빠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2년 차 코디네이터 승진 단톡방에 보냈죠. 읽음 표시는 떴는데 답장은 0. 그 돈으로 민호 창고 확장해 주셨죠. 민호가 코웃음 쳤습니다. 사업 투자였어. 무시했습니다. 3년 차 드리프터 샀을 때 인생의 큰 성취였는데 당신들은 조용했죠. 민호 공급망 대출 보증은 서주셨고요. 엄마가 속삭였습니다. 우린 몰랐어. 알려고 안 하신 거죠? 제가 소리쳤습니다. 4년차 이사 타이틀 달고 연봉 3배 뛰었어요. 재성과 이메일은 무시하고 민호 리브랜딩에 돈 쏟아 부으셨죠. 아빠, 얜 그게 필요했어. 5년차 이번 주. 200만 원 필요하니까 그제야 연락하네요. 침묵. 제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이 절 지웠어요. 연락처 삭제하고 명절 건너뛰고 죽은 사람 취급했잖아요. 이제 제가 자산 좀 있으니까 가족 상봉이라고요? 엄마가 손을 뻗었습니다. 용서해 다오. 제가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내 요트에서 영원히 꺼져요. 민호가 달려들었습니다. 누나, 빚진 거 있잖아. 보안 무전기가 지직거렸습니다. 관리실에서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문제 있습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들 끌어내세요. 아빠가 항의했습니다. 내 딸이요. 경비원. 사유선박입니다. 이동하세요. 그들이 팔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엄마가 울부짖었습니다. 지은아,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기적인 년. 저는 그들이 부두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고모가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더 할 나위 없이 좋아요. 고모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기들이 피해자인 척할 거야. 무시해. 넌 네 평화를 지킨 거야. 고모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언제든지. 고모가 말했습니다. 몇 주 뒤 민준 씨를 통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호의 공급업체들이 재고를 압류했고 스타트업은 망했습니다. 파산 신청, 챕터 7 청산, 자산 매각. 부모님은 민호 빚을 갚느라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지만 결국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경매로 넘어갔고 그들은 낙후된 동네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연결된 모든 번호, 이메일을 차단했습니다. 마지막 정리였습니다. 민준 씨가 괴롭힘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처리했습니다. 끝. 깔끔한 단절이었습니다. 드리프터의 용선 사업은 순항 중이고 선단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 승진을 시키고
신입들을 멘토링합니다. 루나는 제 곁에서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모는 분기마다 방문합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웃고 계획을 세웁니다. 가족 이야기는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당신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드러납니다. 그들은 제가 풍족해질 때까지 없었습니다.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건 당신이 허락할 때만 의무가 된다는 것을요. 제 인생이라는 배에 누구를 태울지는 이제 제가 정합니다. 평화는 어떤 쇠사슬보다 깊게 젖을 내렸습니다.